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오늘 저랑 글의 유형을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제 풀이하는 데 있어서 수능이 되었건, 편입이 되었건, 토플이 되었건, 토익이 되었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집중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만큼은 꼼꼼히 한번 적으면서 100% 내 걸로 가진다라고 생각도 하고 끝난 다음에 빈 종이에다가 자기가 한번 진짜 적을 수 있을 때까지 완벽하게 암기하는 거 제가 한번 추천이 아니라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글의 유형이라는 걸 제가 나눈 이유는요.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지문을 읽었을 때 이런 유형의 글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답 맞추기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당연히 저 이전에 있던 선생님들이 했던 걸 제가 잘 정리한 거이긴 하지만 제가 조금 더 거기에 살을 붙여서 만든 거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글의 유형의 첫 번째는요, 바로 통념이에요. 여러분들 통념이라는 건 일반 사람들이 이미 주지하는 사실. 그래서 이러한 주지하는 사실은 글감이 되지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걸 갖다가 글로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앞쪽에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요, 글쓴이가 두 가지 패턴 나옵니다. 그래서 케이스 1과 케이스 2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하면서 제가 연결사 중에 이 however라는 거에 독특한 특징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인들이 주지하는 사실이 글의 도입부에서 맨 처음에 일반적으로 나와요. 이때 일반인을 나타내는 표현은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people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we라는 것도 표현된다라는 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더 많은 거는 순독기 단락 이론이나 리딩 이동 패트에서 여러분들 살펴볼 수도 있고, 카페를 통해서도 볼 수 있으니까 여기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여하튼, 대표적인 거는 people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I를 포함한 we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앞에서 사람들은 A가 B라고 말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강조 추가가 있어요. 강조. 순접, 강조, 추가의 패턴. 어떤 거냐면요. 그러나, 사람들은 A가 B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A가 B라는 점도 있지만 A는 뭐다? 시다라고 하는 거. 자, 요렇게 이제 글이 나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A가 사람들은 B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A는 B가 아니라 A는 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나눈 게. 자, 이때 however를 제가 길어가지고 벗으로 바꿔서는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 however나 벗의 기능이 뭐예요? 이거는 순접, 강조 추가할 때 벗이 쓸 수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역접이 쓰고, 즉 however는 순접의 기능과 역접의 기능이 다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면, 아니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not only A 할 때 but also B가 있는 거죠. also가 생략된다고 그러면 요렇게. 요게 앞에 거를 강조해서 뒤에를 추가하는 거. 여튼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B가 이제 강조되는 내용이니까. 자, 요런 패턴으로 두 개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둘 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A는 시다라고 하는 걸 둘 다 강조하는 거고. 자, 이렇게 글쓴이가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다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여기다 뒷받침 진술이라고 적으겠다. 뒷받침 진술. 자, 이때 제가 요거랑 연계해 볼까요? 우리가 뒷받침 진술을 할 때는 뭐를 통해서? 실험조사 연구를 통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 즉, 이런 뒷받침 내용에 사용되는 이런 독특한 실험조사 연구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3번이라고, 3번 참조.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참조. 자, 통념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뒤집는 것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순접, 강조, 추가겠다. 그러나 역시 둘 다 강조하는 내용은 뭐다? 바로 A는 시다라고 하는 거. 요걸 기억하시고 언제나 어떤 진술이나 견해가 나오면 우리가 영문단락 정제 특징의 두 번째가 뭐였어요? 진술이나 견해가 나오면 반드시 뒷받침 진술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 앞에 거를 땡겨와서 여러분들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통념에 관한 글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표현과 함께 일반인들이 주재하는 상황이 나오면 글쓴이가 결국에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상의 글은 별표 3만 개. 엄청 중요합니다. 자, 이때 만약에 우리가 글전개, 이전에 비었던 글전개를 정리하면 통용 같은 경우는 대조의 글전개가 되겠죠. 글전개가 대조. 이거 같은 경우는 인과의 글전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과. 자, 현상은 보통 일반적으로 글의 도입부에서 결과가 나와요. 결과적 현상. 근데 대부분 결과적 현상이라는 게 마이너스가 많죠. 즉 문제점이 드러나는 어떤 현상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원인 파악과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대안의 패턴이 나가는데 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이런 대안을 썼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사례를 통한 효과, 이런 거 제시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 제가 한번 이제 제목 설정과 연계성을 한번 해볼게요. 이 제목 어떻게 설정할까요? 우리가 제목을 설정할 때는 뭐가 반영돼야 돼요? 글에 주제를 제목을 할 때 밋밋하게 되니까 요지를 반영할 수 있거든요. 이 지금 현상의 글에서 요지는 바로 궁극적으로 현상의 원인을 밝힌 이유가 뭐예요? 뭘 하기 위해서? 그렇죠. 바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죠. 즉 요거와 요거 두 개를 고려해가지고 뭘 설정하면 된다? 제목을 설정하면 된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주제는 뭐냐? 바로 이런 결과적 현상이었다. 즉 문제점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다루는 거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뭘 설정한다? 주제를 설정하면 된다라는 거. 자, 글전개 방식은 인과의 글전개를 활용하는 지금 현상을 보건데 이런 현상 같은 경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은데 패턴은 크게 두 개예요. 첫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점이 드러나는 현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현상을 다루는 글이 있고 두 번째 트렌드를 다루는 글이 있어요.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면 새로운 어떤 현상이니까 트렌드 제시하고 트렌드의 특징,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거 나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까요? 트렌드가 앞에 도입부에 나오고 그 다음에 특징,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온다? 그렇죠. 전망이 나온다는 거.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거는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나중에 순서가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응용이 되니까 자, 원칙적인 어떤 패턴을 먼저 넣어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응용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되는. 하지만 이런 건 바뀌지 않습니다. 대안이 어디 나오건 대안은 글의 요지가 되고 이 요지를 반영한 제목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주제를 제목으로 설정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현상 자체가 제목이 되기도 하지만 이 현상과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 대안이 제목이 되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실험조사 연구는 아까 말했습니다. 어떤 거에 뒷받침 기능이 있는 거야. 자, 실험조사 연구는 무슨 기능이 있다? 뒷받침 진술에 해당된다. 뒷받침 진술. 만약에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뭐 하는 거야? 이뮨 시스템,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할게요. 이뮨 시스템. 이뮨 시스템이라는 면역력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50명은 사랑에 빠지고 50명은 사랑에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걸 모두 동일하게 할 때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이 감기에 덜 걸리더라 그러면 이 실험의 결과적 내용을 통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게 됐죠. 자, 실험조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험의 결과가 뭐다? 글의 요지가 된다. 자, 다시 실험의 결과가 뭐가 된다? 글의 요지가 된다. 결국에는 이게 결과 아니었나요? 이게? 그래서 양괄식 패턴을 주로 취하는 실험조사 연구의 글을 좀 생각하시고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면 앞에를 없애버리겠죠. 뒤도 없애버리고. 그렇지만 여하튼 앞뒤를 없앤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결과 부분을 중심으로 파악해서 글의 요지를 설정하고 그 요지가 설정되면 뭐 하면 되겠어요? 제목까지는 성정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의 대조는 내용의 대조다라고 써볼까요? 시간의 대조는 내용의 대조다. 즉 앞에가 과거가 나오고 뒤에가 현재가 나오면 자, 여기 벗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역접의 연결사를 파악한 다음에 내용도 대조가 되는 걸 꼭 기억합니다. 시간의 대조는 무슨 대조다?
과거와 현재가 나오면 내용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어권 글은 항상 현재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즉, 과거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글을 많이 쓰는데 당연히 응용 패턴도 있고 글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다르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공부를 할 때는 다양한 변수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변수를 먼저 하나 대표성을 가지는 어떤 특징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응용되는 걸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랑 글의 유형을 보았는데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고 문제와 연계성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도 저랑 이제 살펴볼 건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사간이 자기가 완벽하게 할 때까지 여러분들 반복해서 쓰면서 여러분 걸로 만드실 걸 제가 정말 이렇게 부탁을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